오늘 아침 뉴스의 맥을 짚어드리는 시간 뉴스연구소, 오늘도 두 분의 연구위원 함께합니다. CBS 김광일 기자, 경향신문 박순봉 기자,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첫 뉴스 어디로 갈까요? 윤석열 체포영장. 공수처가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체포영장을 청구했고 지금 이 시각에도 심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건가요? 네,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예. 공수처랑 경찰 등 공조수사본부 이제 어제 서울 서부지방법원에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청구했습니다. 그러니까 서부지법 같은 경우는 대통령 관저가 있는 용산구 한남동을 관할하기 때문에 이쪽으로 청구를 한 것 같습니다. 예. 내란 우두머리 혐의 그리고 직권남용죄 이렇게 적용을 했어요. 이제 통상 수사기관이 피의자가 3번 정도 연속으로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으면 체포영장 받아서 수사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윤 대통령 어제까지 공수처 출석 요구를 3번 거절했습니다. 네. 그래서 공조보는 이제 추가 소환 통보는 의미 없다 하고 이제 신병 확보, 그러니까 강제 수사 전환을 결정한 걸로 보입니다. 이에 대해서 윤 대통령 측은 영장을 기각해달라는 의견서 냈다고요. 네, 내용은 두 가지인데요.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지 않느냐 하나가 있고, 또 하나 수사 권한이 없는 기관 아니냐 이건데, 이제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이 없지 않냐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란죄는 공수처가 수사할 수 있는 범죄 혐의 중에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다만 공수처는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관련 범죄는 수사할 수 있다라고 이제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직권남용죄를 수사하다가 내란죄를 인지한 거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변호인들은 내란이 더 중대한 범죄인데 관련 범죄라고 해서 이걸 물고 들어가는 게 맞느냐. 그 부분에 이의를 제기한 상태군요. 맞아요. 그러면서 이제 24시간 넘게 영장 심사를 하고 있는 건데 결론은 언제쯤 납니까? 그러니까 사실 체포영장은 원래 금방 나오거든요. 그렇죠. 이게 구속영장하고는 다른 거죠. 실질심사, 영장 실질심사가 없기 때문에 이제 법관이 주거 불능이나 이런 것들만 판단하고 영장 청구서 기록 정도만 보고 나서 판단을 하기 때문에 보통 당일날 결정이 많이 나오는데 네. 이례적으로 지금 30시간 넘도록 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청구 자체도 처음이니까 사상 초유의 일이니까 아마 이것도 심사도 좀 더 길어지고 있는 게 아닌가 싶긴 하네요. 네, 사안의 중대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오늘 정도엔 나오지 않을까 싶고요. 예. 법원에 고민이 있을 겁니다. 말씀드렸던 공수처의 수사 권한 문제도 있지만 그보다는 그 공수처가 명분으로 들고 있는 게 이제 직권남용 혐의인데 네. 요거는 대통령이 형사상 불소추 특권이 있는 거잖아요. 내란죄가 아니니까. 그렇죠. 직권남용죄는. 네, 그거부터 이제 확인하고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결정을 하는 데에서 좀 늦어지는 것 같고 반면에 사실은 만약에 이런 영장을 기각하게 된다면 국민 여론이나 어떤 정치적인 부담을 져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같이 이제 검토가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이 체포영장이 발부가 되면 이제 그 다음은 집행으로 가는 건데 이 집행에 있어서는 어떤 전망들 나옵니까? 그것도 사실은 지금 좀 오리무중이에요. 경호처랑 또 이제 그 충돌이 발생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경찰이 압수수색할 때도 그랬었잖아요. 그렇죠. 이제 만약에 경호처가 막아서게 되면 특수 공무집행방해 혐의가 같이 이제 경호처한테 씌워질 수가 있는데 네. 경호처가 이 지점에서 경호 대상한테 충성하는지 아니면 법을 따를 것인지 이 지점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요런 상황인데 여러분 밤사이에 지금도 막 질문들이 올라와요. 영장 청구 어떻게 됐어요? 심사 끝났습니까? 기각됐습니까? 이게 수용됐습니까? 결국 진행 중이라는 겁니다. 네, 아직 아직도 결론 안 진행 났죠. 중. 어느 부분 가장 주목하세요? 일단 공수처의 판단 일단 첫 번째로 짚어볼게요. 그 가능성이 좀 높고 빠른 길, 속도전을 선택했다 이걸 좀 짚어봐야 되는데 소원 통보를 했던 게 18일, 25일, 29일 이렇게 3번이었거든요. 예. 이제 3번을 한 다음에 일종의 최후 통첩을 29일 날 했던 거죠. 근데 이제 시점을 보면은 30일 0시쯤에 청구했다라고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최후 통첩을 한 다음 날 0시가 되자마자 즉각적으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기다리자마자 바로 이제 속도전을 선택했다. 이게 한 가지고요. 그리고 그나마 이제 좀 가능성 높은 걸 선택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제 3번의 출석 거부가 있었잖아요. 네. 그 체포영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발부되는 사유가 대표적으로 소환 불응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근거로 해가지고 이제 현직 대통령 체포라는 이걸 도전을 해보는 그런 의미라고 좀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례적인 장면들이 여러 가지 있었는데 일단 첫 번째로는 이 수사기관이 체포영장을 청구했다라고 언론에 공표하는 거 잘 없는 일이거든요. 왜냐면 긴급하게 하는 거잖아요. 구속영장하고 체포영장하고 여러분 헷갈리시면 안 되는데 구속영장 청구 여부야 우리가 흔하게 알지만 체포영장 청구 여부는 그러고 보면은 언론에서 거의 몰랐어요. 체포된 다음에 아는 경우가 그렇죠. 대부분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제 이 0시에 지금 저 신청이 들어갔다고 했는데 영장 신청이. 사실 어제 아침 저희가 뉴스쇼 할 때도 몰랐어요. 음. 언론들이 몰랐어요. 그 후에 이 사실이 알려진 거죠. 네. 예. 청구를 이렇게 공표하는 것 자체가 이례적이다. 이것도 하나 좀 주목해 볼 만하고요. 예. 그리고 또 역시나 이례적인 게 그 윤 대통령 측에서 아까 김광일 기자가 설명을 해줬는데 의견서를 제출했다라고 했잖아요. 네. 이건 역시도 굉장히 이례적인 상황입니다. 그렇습니까? 연동이 돼가지고 왜냐하면 당연히 이제 체포는 긴급하게 하다 보니까 의견서를 낼 여력이 없는 거고 그러니까 일종의 양측이 여론전을 벌이고 있다 이런 점도 좀 주목을 해볼 수가 음. 있습니다. 음. 그리고 이 윤 대통령 측에서 이런 입장을 냈다라는 건 결국에는 윤 대통령의 투트랙 전략을 좀 명확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투트랙 전략이요.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은 할 건데 네. 수사에는 응할 생각이 없다. 이걸 좀 명확하게 내세우고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음. 그러니까 이 부분이 이제 앞으로는 이 갈등의 소지가 될 수 있겠죠. 수사기관은 수사 속도를 높이려고 하지만 네. 윤 대통령 측은 전혀 응할 생각이 없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헌법재판소 쪽에는 이제 그 변호인단도 선임을 하고 했지만 수사기관 쪽에는 전혀 응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공수처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들이 앞으로 많이 있는데 예를 들어 어떤 겁니까? 일단 체포영장이 발부가 안 되는 것도 굉장히 어렵겠지만 발부가 된다고 하더라도 네. 두 번째로 48시간까지만 구금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체포해 내올 수가 있는데 그럼 구속영장을 청구를 해야 되는데 48시간 내에 구속영장 청구해서 그게 받아들여져야지만 신병 확보를 계속할 수 있는 거죠. 맞습니다. 안 근데 그러면 그게 풀어줘야 돼요. 그게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지금 상황에서 체포영장도 좀 쉽지가 않은 상황이니까 이게 어렵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아까도 조금 얘기를 해주셨지만 체포에 응할 거냐 이제 이 두 번째 단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호처가 어떻게 나설 거냐 이 문제인 건데 경호처가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지는 않고 있어요. 근데 네. 제가 취재한 기류로는 예. 경호처의 이제 입장 같은 것들은 대통령의 신변 안전을 지키는 게 1순위다. 이게 자신들 제일 목적, 존재 이유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법원의 판단과 이제 엇갈릴 때 어떻게 하느냐 이 문제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제가 이제 취재한 기류로는 네. 결국에는 뭐 대통령의 판단이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입장이에요. 경호처의 입장은 네, 그러니까 대통령이 판단에 시키는 따를 대로 수밖에 하겠다. 없는 그런 분위기가 있는데 지금 흐름을 쭉 말씀드린 거는 수사 불응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 그럼 대통령은 그런 쪽으로 지시를 내릴 가능성이 있겠죠. 아니 대통령이 법보다 위에 있지는 않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이건 공식적인 입장은 아닌데 뭐 어떻게 할지 뭐 상황을 보겠지만 일단은 대통령의 신변 안전을 위해서 법원이나 아니면 이제 수사기관과도 협의를 해야 된다는 이런 입장인데 이 협의 과정이 결국 대통령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근데 제가 잠시 후에 뭐 박주민 의원하고도 법률 전문가와 이야기 좀 더 나누긴 하겠습니다만 제가 궁금한 건 압수수색 같은 경우에는 협의를 해야 될 법적 근거는 있었어요. 왜냐면 국가안보시설을 압수수색할 때는 협의가 필요하다 뭐 이런 조항이 있기 때문에. 근데 체포는 다르지 않나요? 그렇죠. 사실은 당연히 응해야 된다라는 게 일반적인 관점인데 네. 그러나 지금 모든 사항들을 쟁점화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부당하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 의견서를 낸 것도 사실은 그런 전초전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예, 예. 체포영장 자체가 부당하니까 특히나 공수처는 그런 수사를 할 권한이 없어 이렇게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을 논리를 들어가지고 반박을 하게 되면은 쟁점화가 되면 아하. 그러면 이제 버틸 수도 있다 이런 상황이 한 가지가 있고요. 예. 사실은 가장 근본적인 거는 예. 여론전입니다. 근데 이제 요것도 하나 먼저 좀 짚어볼게요. 기소하는 단계에서도 공수처에 좀 어려운 점이 있는데 만약에 구속까지 성공을 해냈다라고 예. 하더라도 구속 기간이 최대 20일이거든요. 근데 그렇죠. 이 20일을 온전히 쓰는 게 아니고 이 공수처가 결국에는 검찰에 이첩을 해줘야 돼요. 그리고 서로 약속을 한 게 우리 열흘씩 수사합시다. 이렇게 20일은 나눠 쓰기로 했거든요. 네네. 그러면 한 기간에 20일 쭉 하는 거하고 열흘씩 각자 하는 건 굉장히 시간 차이가 다르잖아요. 총 시간은 같다고 하더라도 자료도 넘겨줘야 되고 인수인계. 네, 네. 이런 과정들이 불필요한 시간들이 많이 소모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효율성도 또 많이 떨어지거든요. 이 과정도 역시 또 난점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럼 다시 돌아와가지고 윤 대통령 그럼 어떻게 버틸 수가 있느냐? 이건 결국 여론전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네. 첫 번째는 국민의힘이 버텨주기 때문에 버텨줄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음. 국민의힘은 좀 방어해주는 그런 스탠스를 취하고 있잖아요. 네, 네. 근데 저도 이 부분이 사실은 좀 잘 이해가 안 가고 그다음에 권영세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에도 네. 비교적 합리적이라고 좀 알려진 인물인데 왜 이런 선택을 하느냐 이게 좀 이해가 안 갔거든요. 음. 왜냐하면 이렇게 방어를 하다가 내란 동조당으로 휩쓸려 갈 수 있다 이런 지적도 사실 내부에 있어요. 그렇죠. 휩쓸려 가면 결국엔 선거 다진다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제가 물어보니까 어제 뭐 여러 사람 여러 친윤계한테 물어보니까 좀 들어본 결론은 이건 이제 그 친윤계 쪽의 판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이게 맞다라는 얘기가 아니고 왜 버틸 수 있다라고 하냐면은 일단 첫 번째는 어차피 선거 못 이긴다라는 거예요.
어차피 못 이긴다. 네, 왜냐하면 이제 한 세트로 보면은 예. 대선이 뭐 25년에 치러질 수도 있고 27년에 치러질 수도 있을 텐데 가능성으로 보면은 예. 뭐 지방선거 있고 대선 있고 총선 있을 수도 있고 예. 혹은 뭐 대선, 지방선거, 총선 이렇게 있을 수도 있는데 이 한 세트는 거의 이기기가 힘들다고 본다라는 거예요. 아, 그럼 여기서 냉정하게. 질문이요. 어차피 못 이길 것 같다고 전망을 했다면 대통령과 오히려 선을 긋고 가야 되는 게 아닌가요? 왜 그것과 대통령 방어에 나서는 게 어떻게 연결됩니까? 대통령과 만약에 선을 긋게 되면은 예. 어떤 문제들이 생기게 되냐면 일단 첫 번째로 탄핵이 될 가능성이 높겠죠. 예. 여론전이 확 떨어질 테니까요. 예. 국민의힘에서 동조를 해주면 예. 그러면 친윤계도 당내에서 괴멸한다라는 거예요. 아, 그 그러니까 첫 번째 말은 지지층이라도 지켜야 한다 뭐 이런 건가요? 왜냐하면 그 친윤계는 윤석열 대통령과 본질적으로 같이 갈 수밖에 없는데 음. 탄핵이라는 걸 인정되는 순간 음흠. 그러니까 탄핵된 대통령을 지지하는 그룹들은 패족이네요. 당내에서 그렇죠. 그 세력 자체가 약화될 수가 있다라는 거고 음. 두 번째는 국민의힘은 두 차례 탄핵된 대통령을 배출했다라는 그런 부담을 또 안아야 되는 예. 겁니다. 예. 그리고 막상 실제로 요 부분을 얘기를 하던데 선거를 갔을 때 예. 그러니까 탄핵에 대해서 25년에 치르는 거랑 탄핵이 안 되고 기각된 다음에 버티다가 27년에 치르는 거랑 네. 둘 다 지겠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국민의힘이 살아나는 방향에서는 큰 차이가 없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음. 전망을 하냐면은 예를 들어서 25년에 선거를 치러요, 네. 대선을. 그리고 나서 그 이재명 대표 내지는 뭐 민주당의 후보가 이제 당선이 된 민주당 정권이 이제 들어선 다음에 몇 년이 지나야만 결국엔 기회가 온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근데 그 시점이 앞에 오든 뒤에 오든 결국에 한동안은 버텨야 되는데 탄핵을 인정해서 치르는 선거가 낫냐 아니면 음. 인정하지 않고 치르는 나중 선거가 낫냐라는 거는 장담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어떤 게 더 좋을지. 그리고 기본적으로 지금 의원들이 버틸 수밖에 없는 또 한 가지의 이유가 네. 이건 이제 역시 국민의힘 쪽의 주장인데 예. 예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이 됐을 때 예. 바른정당계하고 민주당이 공동으로 박근혜 정권을 몰아냈는데 어허. 그랬는데 바른정당한테 몫을 주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민주당 쪽에서 굳이 따지자면. 그럼 이 아. 사람들은 양쪽에서 버려졌거든요. 이게 아하. 뭐 일종의 단순하게 얘기하면 학습 효과인데 그렇게 하고 나니까 양쪽에서 다 버림받더라. 네, 어차피 민주당에서 수용하지 않을 거라고 보는 거죠. 기본적으로 뭐 갈 생각이 있는지 없는지는 2차적인 문제라고 민주당에서 하더라도요. 힘을 실어주지 않았다. 네, 그럼 음. 결국에는 이 사람들 버려지기 때문에 이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이제 또 하나 마지막으로 봐야 되는 건 네. 결국에는 지금 지지율이 좀 오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국민의힘 지지율이. 그 지지율이 오른다는 이야기가 개헌 직후에 뚝 떨어졌던 지지율이 좀 회복되고 있다 그 얘기인가요? 방어하고 있는데 오히려 오르는 상황이 있는데 이게 왜 그런 거냐라고 제가 네. 물어보니까 뭐 여러 해석들이 있는데 좀 인상적이었던 거는 봉건적인 정서가 있다라는 거예요. 봉건이요. 그러니까 이게 비유를 이렇게 하던데 예를 들어 뭐 아버지가 뭐 안 좋은 예지만 살인죄를 저질렀다라고 하면은 예. 이거 굉장히 잘못한 거니까 그거 다 잘못했다라는 거 가족들이 알지만 예를 들어서 큰형이 나서 가지고 아버지가 돌아오셨을 때 아버지 살인죄를 지금 자백하신 거고 지금 당장 그 경찰서로 가셔서 체포되셔야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둘째 셋째들은 그래도 형 너무하네 이런 생각들을 한다라는 게 강경 보수층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봉건주의적인 생각이 네. 깔려 있다. 이 일부가 있기 때문에 이런 생각들을 반영하지 않으면은 유승민 전 의원 사례처럼 될 수 있다. 이런 겁들을 좀 먹고 있는 거예요. 자, 지금 이제 박순봉 기자가 분석해 준 건 국민의힘 내부에서 왜 대통령과 확실하게 선 긋지 않고 방어하면서 가느냐. 그 이유로 이런 것들을 얘기하더라. 취재한 내용들 전해 주셨어요. 어떤 분위기인지 알겠습니다. 요 상황들을 여러분 배경으로 오늘 체포영장 어떻게 되는지, 그 다음에 대통령 측에선 이게 발부가 될 경우에 어떤 입장을 취할지 등등등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잠시 후 인터뷰로 이 이야기는 더 해보기로 하고요. 일단 두 번째 이슈 넘어가죠. 콘크리트 둔덕 논란. 예, 제주항공 참사와 관련해서 이제 여러 가지 쟁점들이 불거지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콘크리트 둔덕입니다. 네, 활주로 너머에 있었던 로컬라이저 안테나 둔덕이죠. 이제 참사의 1차적 원인은 아니지만 피해를 키운 원인으로 지목이 되고 있는 거예요. 예. 흙으로 단단하게 쌓은 구조물에다가 콘크리트까지 더해서 설치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네. 이제 이게 없었으면은 사고나 폭발이 덜 했을 수도 있다. 비행기가 밀고 나가서 지금보다는 온전한 상태로 남지 않았을까라고 했던 게 어제 뉴스에
나왔던 전문가 얘기잖아요. 예, 항공대학교 김인규 원장이 사실 이 둔덕 문제를 방송에서 거의 가장 처음으로 지적을 했습니다. 왜 저기에 저런 콘크리트 둔덕이 설치되어 있었는지 난 이해할 수 없다. 그리고 그런 나서 어제 거였어요. 저녁 뉴스, 오늘 아침 조간신문에서 계속 요 이슈가 쟁점이 많이 됐는데요. 예. 특히나 규정 위반 논란이 일단 어제 오늘은 불었어요. 근데 국토부에서는 저게 규정 위반은 아니다 어제 입장 발표하지 않았나요? 근데 이제 국토부 그 항공 장애물 관리 세부 지침에 보면은 네. 공항 부지에 있고 장애물로 간주되는 모든 장비나 설치물은 실 중량과 높이를 최소로 유지하고 항공기에 대한 위험이 최소가 되는 장소에 설치해야 한다. 이와 같은 장비나 설치물은 부러지기 쉬운 받침대에 장착해야 한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딱 로컬라이즈를 찍어서 얘기한 건 없지만 공항 부지에서 장애물로 간주되는 것들은 이래야 한다란 규정은 있다는 거군요. 그렇죠. 그리고 그 지침에 보면은 로컬라이즈도 이런 장비들로 하나로 간주되는 지침 규정도 있긴 해요. 그러니까 이에 대해서 네. 어제 기자들이 국토부에 계속 물었어요. 네. 근데 어제 브리핑이 오전에 있었는데 네. 그 오전에도 있었고 오후 3시에도 있었습니다. 근데 계속 국토부는 규정 확인이 필요하다, 검토 중이다 이렇게 대답을 하다가 어제 밤에 참고 자료가 나왔어요. 그 자료에는 관련 규정에 맞게 설치가 됐다. 그러면서 나왔던 설명이 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부러지기 쉬운 받침대에 장착해야 한다라는 거는 활주로 종단 안전구역 내에 위치한 경우에만 적용된다라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저 구글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위성에서 찍은 사고 전에 찍은 구글 사진을 저희가 하나 준비해놨는데 이 로컬라이즈 장치는 활주로를 벗어나서 한 260m 떨어진 지점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풀밭 위에 있어요. 그러니까 국토부에서는 활주로 안에 있는 장비에 대해서만 이런 지침이 있는 거지 그걸 벗어나서 있는 것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 밖에는 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까지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저기도 만약에 비행기가 비상 착륙하게 되면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구간이잖아요. 네. 근데 왜 규정에 거기 밖에 설치가 되지 그 규정이 안 들어갔는지 이런 것들도 앞으로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규정 하나하나를 떠나서 비행기가 동체 착륙을 해서 쭉 미끄러지게 되면 저기까지는 당연히 오는 그렇죠. 거고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됐겠는가라는 걸 상식적으로 좀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문제는 우리 저 무안공항뿐만 아니라 네. 국내 여러 몇몇 공항에도 저 비슷한 방식으로 둔덕이 뭐 70cm 이런 식으로 세워져 있는 곳들이 있어요. 청주공항도 추가로. 있고 있어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차제에 좀 더 점검이 필요해 보입니다. 예, 예. 또 하나 셋대 충돌 버드 스트라이크가 있었던 교신이 공개가 됐어요. 교신이 공개가 됐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조류 충돌은 분명치 않다. 그냥 엔진에서 고장나서 흰 연기 난 건 아니야. 뭐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근거가 나온 거예요. 네, 국토부 브리핑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조종사가 예. 메이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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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번 선언했고요. 예. 버드 스트라이크 고잉 어라운드 이제 복행인데 이거 고잉 어라운드 용어를 썼습니다라고 어제 브리핑이 나왔어요. 메이데이 메이데이를 외치면서 버드 스트라이크를 또 2번 외쳤군요. 네, 8시 59분에 이렇게 외쳤다라고 하는데 이 59분이라는 거는 네. 관제탑에서 조류 충돌 조심하라라고 경고하고 나서 한 2분 정도 지난 시점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국토부 관계자가 설명을 했던 게 뭐냐면 이 비상 선언을 한 이후에 네. 관제탑이랑 이제 교신이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네. 이 교신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했던 것 같다. 원인은 알 수 없지만이라고 이제 이렇게 어제 브리핑이 나왔어요. 이 메이데이 호출 이후에 교신 상황에 대해서도 좀 점검이 필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추가로 대목이 나왔습니다. 예. 박수문 기자는 어디 주목하십니까? 네, 결국에는 지금 현재로서는 블랙박스가 나와야지 명확하게 좀 밝혀질 것 같은데 일단 지금 증언들 같은 걸 보면은 네. 엔진 쪽에서 이렇게 뻥뻥 하는 그런 소리가 났다라는 목격자들의 증언이 있거든요. 큰 소리가 나서 목격자들이 영상 촬영을 많이 한 거잖아요. 네. 그래서 결국 그 조류가 아까 버드 스트라이크는 있었다라는 게 어느 정도 확인이 됐으니까 조류가 빨려 들어가면서 안에서 그 공기 흐름이 저해가 되면 나는 소리라는 거예요. 이 뻥뻥 하는 소리가 이제 이 부분은 좀 어느 정도 명확해져 가는 것 같고요. 음흠. 다만 이제 연결해서 봐야 되는 건 유압계가 작동을 했느냐 못했느냐 이 지점인 것 같은데. 유압계라는 거 하면 그러니까 바퀴, 랜딩 기어를 내리는 그 유압 장치요. 네. 근데 이게 양쪽 날개 한 개씩 있고 네. 그 한쪽만 고장 나면은 동시에 안 되는 게 아니고 하나만 버티고 있으면 네. 하나만 정상 작동을 하면 내려올 수 있는 이런 구조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 보면은 그 한쪽만 일단은 현재로서는 보면은 그 이상이 있었던 게 아니고 양쪽 다 이제 연기가 났었다는 그런 얘기들도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 좀 의심스러운 건 그러니까 결국 양쪽이 다 고장 나서 바퀴가 못 내려왔을 수 있는데 의심스러운 거는 또 동체 착륙하는 과정을 보면은 네. 비행기가 수평을 또 잘 유지를 하고 있어요. 음. 이건 또 유압계가 전문가들 분석으로는
잘 작동을 한 증거로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점이 좀 미스터리한 겁니다. 그러니까 어. 유압기가 작동을 했으니까 동체 착륙을 제대로 할 수 있었을 텐데 또 동시에 유압기가 제대로 작동을 하지 않았으니 바퀴가 내려오지 않았던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좀 혼재되어 있는 상황이라서 이 음흠. 부분이 좀 밝혀져야 될 것 같습니다. 혹은 뭐 조종사가 워낙 기술이 뛰어나서 음. 그 어려운 악조건 속에서도 동체 착륙을 잘한 걸 수도 있겠고 가능성은 여러 가지가 있어서 이 부분은 잠시 후에 전문가에게 제가 직접 질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이슈 또 있나요? 여기까지인가요? 시간이 예. 예, 여기까지 하고 그럼 전문가 연결로 넘겨보죠.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잊지 않으셨죠?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평일 아침 7시 10분 실시간 라이브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